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JSP를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좀 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이 웹 프로젝트 구성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단축키 세팅을 좀 건드렸었는데 그거 말고도 우리가 세팅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세팅을 먼저 좀 추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잠시만요. 자, 그러면 세팅 말씀드릴게요. 일단 윈도우의 프리퍼런시스를 들어갈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인코딩 세팅을 좀 할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인코딩 세팅은 STS 초기 설정에서 다 해놨었고 저 같은 경우 다운그레이드를 진행을 했지만 워크스페이스를 동일하게 가져감으로써 세팅을 추가로 한 적이 없는데 이미 다 되어 있었는데 JSP를 설치한 이후에도 인코딩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JSP 파일, CSS 파일, HTML 파일, XML 파일 이런 녀석들을 실제로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녀석들이 인코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면 걔네들은 한글이 좀 깨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 또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워크스페이스에 인코딩을 했던 것처럼 이 인코, enco라고 입력을 하시면 여기에 4가지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JSP 설치를 하기 전까지는 이 녀석들은 없었어요. 설치가 잘 됐다면 설정에서 이렇게 세팅할 수 있게끔 나타나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검색했는데 본인 거엔 이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설치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저번 주에 금요일 마지막에 진행했던 설치를 이제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하나씩 눌러볼 거예요. CSS 파일스라고 하는 녀석부터 위에 있으니까. 자, 인코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UTF 파일 세팅 해줘야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UTF-8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안 건드려도 돼요. 지금 여기 앞에 써 있는 건 중요하지가 않고 결국엔 UTF-8이라고 하는 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자, 그럼 CSS 파일은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HTML 파일스 여기도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도 혹시 다 되어 있으신가요? 오. 예전에는 안 되어 있어서 항상 수정을 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원래 코리안 ECUKR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항상. 그걸 이제 우리가 UTF-8로 바꿔주는 세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다 되어 있네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확인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XML까지 UTF-8 문제가 없는 걸 확인을 하시면 일단 이 설정은 끝. 어플라이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직 우리가 설정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웹이라고 또 입력을 할 겁니다. 이쪽 검색 쪽에다가 웹이라고 입력을 하면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녀석이 나오게 되는데 이 웹 브라우저를 눌러보시면 얘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Use External Web Browser의 Default System Web Browser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를 써도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어요. 그냥 써도 상관은 없는데 본인이 나는 브라우저가 크롬이 편해. 근데 내 컴퓨터에는 기본 브라우저는 엣지로 설정이 되어 있어. 그러면 우리가 프로젝트 내에서 그냥 실행했을 때 엣지로 열려요. 그 설정을 하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켰을 때 어떤 브라우저를 통해서 화면을 띄울 거냐라는 설정을 하는 부분인데 자 무조건 이거는 하지 마세요. 인터널 웹 브라우저 이 녀석은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면 외부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고 좋게 볼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쓰지 않고 익스터널 외부 브라우저를 사용을 할 건데 그 안에서 이 i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이 끝났죠. 이거는 뭐 눌러서 하신다고 해도 사실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실 거예요. 예전 윈도우를 쓰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거 없을 거니까 엣지나 크롬 이것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브라우저 설정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두 개의 브라우저가 아니라 나는 뭐 크롬도 아니고 엣지도 아니고 만약에 뭐 사파리 같은 게 편해요, 파이어폭스가 편해요 이러면은 여기다가 new 해서 브라우저를 추가하시고 그걸로 세팅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수업에서는 항상 크롬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크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크롬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랑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랑 뭐 사파리, 파이어폭스 이런 녀석들, 이런 브라우저들 걔네 브라우저들이 서로 각각의 개성이 좀 달라요. 기본적인 브라우저의 성능은 요즘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특색이 달라요. 특색이. 그래서 이 브라우저는 어떤 거에 좀 장점이 있고 어떤 거에 단점이 있고 반대로 다른 녀석은 어떤 거에 장단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다른데 개발의 영역으로 봤을 때 사실 어떤 브라우저를 써도 문제가 되진 않아요. 모든 브라우저가 다 개발자 도구 있고요. 개발자 도구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비슷해요. 다만 이제 뭐 UI 같은 게 좀 다르겠죠. 저는 크롬 가지고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엣지 가지고 따라 하시고 계신다. 엣지에서는 개발자 도구의 모양이나 이런 버튼의 위치, UI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다를 거니까 수업을 들으실 때 왜 나랑 강사랑 화면이 다르지? 라는 거를 인지를 하신다면 브라우저의 차이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크롬으로 진행할 거니까 크롬 선택하고 어플라이 눌러줄게요. 그리고 하나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해주고 나면은 다른 거는 또 건드릴 게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이제 진짜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볼 거예요. 브라우저에. 자, 우리가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었고 이 웹 프로젝트에는 소스 폴더가 2개였죠. 그렇죠? 제가 저번 주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부분들은 더 짚어볼 건데 이 녀석은 우리가 자바 소스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JSP 파일 같은 녀석, 즉 화면을 구성하는 뷰단 녀석들이 다 이쪽으로 코드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구조가 나뉘어져 있고 여기 있는 서버 런타임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는 지금 톰캣 10.1 버전을 톰캣 10.1점대 이상 버전을 사용해서 구동할 거야 라고 우리가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돌아갈 서버의 버전을 설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는 부분, 자바 버전 다르긴 한데 21까지 올라가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지금 이거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두고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잘 보시면 자바가 들어가는 SRC 부분에는 화살표가 없어요. 이게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녀석은 화살표가 있죠. 얘는 비어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열어보시면 이미 폴더가 뭐가 많아요. 폴더랑 파일들이 있어요. 자, 보면 SRC 밑에 메인, 그 밑에 웹앱, 그 밑에 메타인프라고 하는 것과 웹인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기본으로 만들어져 있는 폴더와 파일들이죠. 이 녀석은 파일인 것 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lib라고 하는 폴더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왜 구조가 이렇게 잡혀 있냐면 제가 프로젝트가 기본적으로 웹 기능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src 여기 소스 폴더에는 화면을 구성하는 JSP 같은 녀석들이 오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 프로젝트는 우리가 만들어낸 JSP를 실제로 이 폴더 안쪽에 세팅을 해 놓으면 저장을 해 놓으면 알아서 화면을 그려낼 뷰 부분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로가 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JSP 파일을 만들어서 화면을 띄워보고 이런 걸 경험하다 보면 여기다가 JSP 파일을 만들어서 넣을 건데 넣고 나서 이 파일을 연결시켜주는 경로 부분을 세팅할 때 여기 src부터 메인, 웹앱 이런 녀석들을 다 생략하게 될 겁니다. 프로젝트가 잡아놨어요. 그 설정을. 여기까진 기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지금 강조를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JSP 파일을 나중에 이제 곧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 때요. 자연스럽게 src 메인의 웹앱 밑에 만들어지게끔 세팅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경로가 지금 웹앱까지 안 가고 src 밑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우리가 만든 JSP를 정상적으로 불러들이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프로젝트 자체가 잡혀있는 세팅이니까 우리가 건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규칙이니까 우리가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 그래서 파일 같은 거 만들 때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실제로 자바 파일이 이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지만 내가 자바 파일을 만들 거야 그럼 이 녀석을 확실하게 이 소스 폴더를 클릭하고 컨트롤 N 같은 거 눌러야 이 안쪽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JSP 파일 같은 것도 마찬가지. 여기 이 src 같은 혹은 웹앱 이런 녀석을 정확하게 클릭한 뒤에 컨트롤 N을 눌러서
만들겠다라고 해야 우리가 원하는 경로로 만들기가 용이하겠죠. 그런 거 실제로 여러분들이 되게 자주 하시는 실수라서 한번 짚어드린 거고요. 그리고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생각해보면은 MySQL 커넥터 J를 우리가 설치하고 자르 파일을 설치한 이후에 그 파일을 복사해서 우리 프로젝트로 가져다가 붙여넣기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JDBC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 여기 이 자르 파일을 컴퓨터에 설치한 뒤에 복사하고 이 폴더 만들어서 이 안에 붙여넣기 했죠. 그때 만든 폴더 이름이 lib, lib이에요. lib. 이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넣을 폴더라고 해서 보통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이제 써야 돼요. 그럼 복사한 걸 어디다 붙여넣기 하면 돼요? 여기다가 하면 돼요. 그거 하라고 이 폴더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화면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이런 녀석들을 쓰는 경우가 많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녀석들 네가 필요한 거 있으면 이쪽으로 가져와 라고 그것까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메타 인프에 있는 메인 어쩌고 써있는 이 녀석은 메니 어쩌고 써있는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열어볼 필요도 없고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무시하시면 되는 녀석입니다. 이 메타 인프에 관련된 거는 아예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빌드 또한 마찬가지. 이것도 이 빌드라는 폴더도 상관하실 궁금해하실 필요가 딱히 없는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는 그런 폴더다. 여기다가 이상한 거 만들어 놓고 왜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여기는 뭐 만들어 봤자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빌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우리가 .git 이그노어를 만들 때 여기에다가 입력하는 5가지 중에 하나였어요. 빌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뭐 세팅스, 프로젝트, 뭐 클래스 패스, 그다음 빌드, 빈 이렇게 우린 5가지를 항상 git 이그노어에 추가를 하곤 하는데 그 중에 빌드 이 녀석이죠. 실제로 얘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배포하기 위해 빌드를 할 때 사용하는 폴더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웹 서비스를 100% 다 구현을 한 뒤에 배포하진 않습니다. 이걸로도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왜냐? 불편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배워보는 이유는 스프링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웹 구성을 살짝 맛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JSP를 실제로 활용하는 연습을 조금 하려고 경험을 쌓아서 경험치를 좀 얻어보려고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클래스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실제로 화면을 띄워볼 건데 자, 일단 자바 파일 만들 거예요.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소스 폴더인데 메인 자바가 들어있는 자바 파일을 넣어야 되는 위치에다가 컨트롤 N을 눌러서 자, 우리가 그동안에는 프로젝트 처음 딱 만들어내고 나서 맨 처음 만드는 파일이 뭐였어요? 메인 클래스죠. 자, 지금부터는 메인 클래스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이걸 하지 않을 거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클래스를 만드는 건 맞지만 그냥 클래스를 만들진 않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 제가 만들고 나서 직접 화면을 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제가 여기 클래스라고 검색했던 이 부분에다가 서블릿이라고 입력을 할 건데 서블릿이라고 입력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서블릿 하나가 나왔죠. 이 녀석을 더블 클릭 혹은 클릭하고 넥스트 이런 걸 통해서 만들겠다라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경로는 알아서 src 메인 자바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를 설정하는 부분이 나왔는데 이 패키지는 이제는 우리가 2번 게시판을 만들어 보면서 패키징 구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았으니까 바로 그냥 같이 만들어서 진행을 할게요. 이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com.koreait.jsp.am 이런 식으로 패키지 구성을 잡아줄 거고 클래스 이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요. 우리가 메인 클래스 하면 메인으로 이름 만들듯이 지금은 홈, 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지으셔도 되지만 우리는 지금 테스트, 기본적인 서블릿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연습을 하는 거니까 적당한 이름을 하나 지어본 거고요.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따로 건드릴 게 없어요.
뭐 next, finish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화면 보세요. 저만 next를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자, next 누르면 이런 거 나왔는데 이거 그냥 다 무시하시면 돼요. 궁금하실 필요 딱히 없어요. 건드릴 필요 없고, 그다음 next 한 번 더 눌러서 이것도 궁금하실 필요가 딱히 없어요. 지금은 없어요. 자, 왜 지금은 없냐면 여기에 적혀있는 지금 두 갭부터 두 포스트라고 하는 이 빨간색 영역의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들, 이거 여러분들 지금 이 스프링 풀스택 개발 수업 듣고 계시는 상황, 이 수업이 끝나는 상황까지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취업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몰라도 돼요. 근데 SI나 SM을 하는 업체로 취업을 하신 후에 실제로 내가 뭐 유지보수라든가 개발에 참여하는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때 가면 이 빨간색 영역 안에 있는 이 녀석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서버를 같이 관리해야 되는 SM의 경우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이것들이 다 뭐냐면 서버 쪽에서 요청이 넘어올 때 그 요청에 대한 처리를 어떤 식으로 받을 거냐,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할 거냐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가 없지만 나중에는 한 번쯤은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뭐 시간이 좀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검색해서 보시는 것도 좋고요. 다만 내용이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드실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지금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두 갭과 두 포스트는 선택이 되어 있죠. 체크박스가. 이 두 녀석은 기본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녀석들이라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실제로 이 두 녀석을 활용할 거예요. 그 중에서도 두 get을 먼저 활용을 할 겁니다. 일단 이거는 무시하시고 그냥 finish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서블릿이라고 하는 홈메인 서블릿, 우리가 이름 지은 이 파일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 녀석은 클래스가 아닌가요? 이거 클래스죠? 우리가 자바 다루면서 만들던 클래스랑 다를 게 없는 똑같은 클래스예요. 다만 그냥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냥 이런 걸 상속받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직접 타이핑 하려면 너무 번거롭고 외워야 되고 알아야 될 게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다 만들어준, 아예 다 세팅되어 있는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파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서블릿은 클래스예요, 클래스. 네, 클래스인데 서블릿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서블릿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컨트롤이 또 말썽이네요. 잠시만요. 자, 여기서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녀석은 도대체 뭔가, 이 녀석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는지, 얘가 그래서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거는 화면 보시면 되고요. 좀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하나 찾아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MVC 모델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MVC 모델에서 모델 and view, 그 다음 컨트롤러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모든 고객 클라이언트가 우리한테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행위들은 요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요청에 대한 처리가 이루어진 뒤에 사용자, 클라이언트, 고객한테 전달되는 결과물이 응답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거에 대한 간략하게 그려져 있는 이제 설계 모델인데 얘를 잘 보시면 클라이언트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웹 환경부터는 클라이언트는 무조건 일단은 첫 클라이언트는 브라우저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자죠, 유저죠. 근데 사용자가 내 사이트에 들어오고 싶어요. 들어오고 싶으면 나 네 사이트 들어가고 싶어라고 요청을 보내야 돼요. 그러려면 주소 같은 걸 입력을 해야겠죠. 뭐 예를 들어 네이버에 가고 싶으면 www.naver.com을 입력을 하듯이 정해진 도메인 혹은 정해진 주소를 입력을 해야 돼요. 어디에? 브라우저에. 얘가 없으면 우리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을 못 써요, 우리는. 이 브라우저라는 건 우리 실제 사람들, 고객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 첫 번째로 요청을 보내게 될 장치입니다.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나 네이버 들어가고 싶어 라고 해서 이렇게 요청을 보내면 이 요청이 네이버가 만들어 놓은 서버에 요청이 전달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서버에서 결과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막 수행을 한 뒤에 사용자한테 돌려주는 이 메인 화면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웹 통신의 순서 그리고 기본인데, 그러니까 요청이 들어와야 응답이 나가는, 이렇게 나가는 건데, 그 중에서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역할은 요청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겁니다. 사용자가 보낸, 클라이언트가 보낸 그 요청을 받을 거예요. 아,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싶구나 라는 거를 서블릿이 받아낼 겁니다. 자,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그 다음에 그냥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었을 때 사용자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라고 하는 행위를 뭘로 했어요? 콘솔에 명령어를 입력하는 행위를 했었죠. 사용자가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그 명령어를 누가 판단했어요? if 분기들이 판단을 했죠. 우리 그래서 cmd equals article writ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입력된 명령어가 이거랑 같으면 이런 식으로 분기를, 조건문 분기를 태워서 실제로 어떤 일 처리가 돼야 되는지 그 다음 프로그램을 쭉쭉 실행시켰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명령어를 입력하던 이 행위는 뭘로 대체되는 거예요? 브라우저에 URL을 입력하는 행위로, 주소를 입력하는 행위로 대체가 된 거고, 그렇게 대체된 행위를 받아들이는 이 if 분기 역할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서블릿이 되는 거예요. 서블릿. 서블릿이 요청을 받아들일 거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로 요청을 받아서 판단을 해야만 내가 그래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고객은 뭘 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서블릿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실상 이 브라우저는 서블릿으로 직접 말을 걸지 못해요. 이건 불가능해요. 여기 중간에 한 다리가 더 있어야 돼요. 뭘까요? 네, 웹서버입니다. 웹서버가 없으면은 우리 프로그램은 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아예 브라우저로 접근이 불가능해져요. 근데 웹서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 주에 설치한 톰캣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 브라우저는 결국 웹서버 쪽으로 1차적인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고, 이 웹서버가 그 요청을 서블릿으로 넘기는 거예요. 결국 서블릿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역할인 건 변함이 없는데, 순서상 클라이언트는 웹서버로, 웹서버는 우리 쪽 서블릿으로, 그럼 서블릿은 요청을 받았으면 실제로 일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서비스한테, 그 다음 그 서비스는 DAO한테, DAO는 DB를 가야 되면 DB랑 통신을 할 거고, 그 결과를 돌려주고 해서 이 컨트롤러 역할,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이 직접 응답하고 있던 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시판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결과적으로 받아온 데이터 같은 것들을 뷰단, JSP 쪽으로 넘겨서 JSP를 활용해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화면을 직접 그려낼 거고요. 그렇게 그려진 화면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나타나게 되는 형태로 개발을 할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 프로세스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서블릿이라고 하는 건 결국 간단하게 설명하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는 녀석이다. 얘가 있어야만 웹적인 통신이 가능하다. 웹서버와 통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서블릿이라는 녀석을 만들어내면 얘는 그냥 클래스가 아니라 HTTP 서블릿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HTTP가 뭐죠? 어우,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이거는 이제 프로토콜입니다. 규약이에요, 규약. 그러니까 이거는 서버 쪽을 공부하실 게 아니라면 사실 깊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우리가 웹을 쓸 거야, 나 웹페이지를 뭐 해야 돼, 만들어야 돼, 혹은 웹으로 접속할 거야, 그러면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 규약 없이는 불가능해요. 여기다가 이제 보안적인 규약, 증명서가 추가된 게, 인증서가 추가된 게 HTTPS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P가 프로토콜의 약자인데, 이 프로토콜 규약은 우리가 웹을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1차적으로 무조건 지켜야만 하는 그런 규칙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신경 쓰지 않아도 다 되어 있어요. 웹을 개발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 너무 기본이라.
그런 녀석인데, 자, HTTP 그 프로토콜을 담고 있는 이런 서블릿을 우리가 상속을 받았다. 즉, 이렇게 만들어낸 이 클래스 이름이 서블릿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클래스가 서블릿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끔 상속을 받았고, 그로 인해 두 get과 두 post라고 하는 이 메서드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상속을 받았다. 그래서 오버라이딩을 해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블릿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이 보면 주석도 많이 걸려있고 생성자도 만들어져 있고 메서드도 벌써 2개나 들어있어요. 우리가 아까 2get과 2post 체크되어 있었죠. 그 체크 때문에 이 두 녀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2get은 어쩌고저쩌고를 하고 있는데 2post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녀석한테 일 넘기고 있죠. 그쵸? 이 두 포스트의 동작 방식은 실제로 이래요. 그러니까 두 get과 두 포스트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한 가지만 딱 달라요. 그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더 뒤에 가서 실제로 느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초반에 지금 막 처음에는 이 녀석을 안 쓸 겁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지우셔도 돼요. 두 포스트 전체를 싹 다 지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주석 부분 다 제거할 겁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설명이 들어있는 주석인데 저거 본다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서 주석은 제거를 해주었고, 자, 그리고 생성자 또한 지워버릴 거예요. 왜냐면 그냥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는 행위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생략되어 있어도 알아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지금 이 private static final long 이라고 되어 있는 serial version UID라고 하는 이 녀석, 이건 변수가 그냥 값을 들고 있는 거죠. 파이널이기 때문에 그냥 만들어지자마자 선언되자마자 초기화가 된 거고, 그 다음에 메서드가 하나 남아있는 상태, 이 상태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상수는 사실 지워도요 실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이 노란색 경고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녀석이 있으면 경고가 없어요. 근데 얘가 없으면 경고가 생겨요. 근데 실행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경고를 봐도 돼. 난 이게 없는 게 더 깔끔하겠어. 그럼 지우셔도 되고. 나는 경고 노란색 떠 있는 게 더 보기 안 좋아. 그러면 이거 살려놓으시면 돼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녀석 아닙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get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 자, 얘가 지금 잘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메인 메서드가 있나요? 없죠. 지금 우리가 자바 파일을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근데 그 클래스 안에는 메인 메서드가 없죠. 자, 메인 메서드 역할이 뭐라고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 그죠? 그럼 얘는 메인 메서드가 없으니까 실행이 안 될까요? 얘는 상관이 없어요. 메인 메서드가 없어도 돼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메인 메서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는 녀석이 맞아요.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추가적인 개념이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함이에요.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기 위함. 그 말인즉슨 뭐냐? 순수한 자바 어플리케이션, 우리가 이런 녀석들, 베이직이나 JDBC 아티클 매니저 이런 녀석들을 이렇게 메인 메서드가 존재하는 녀석한테 런에즈를 눌러보면 이거 눌러서 실행했던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자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자바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란 뜻입니다. 그런 녀석을 실행시킬 때에만 이 목적이 부합하는 녀석이에요. 사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자바 어플리케이션, 콘솔에 나타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싶은 게 아니라 웹으로서 이 프로젝트를 구현하고 구동시키고 싶은 거니까
메인 메서드가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웹서버가 필요한 거예요. 그 구동에 대한 부분의 역할을 메인 메서드가 하던 거를 이제는 웹서버가 해줄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웹서버 저번 주에 만들어 놨던 거 뭐 그대로 남아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더 따라서 지우신 분도 있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자, 그냥 지금 이 상태 아무 데다가 커서를 놓으시고 F12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럼 저처럼 뭔가 하나 창이 뜰 텐데 얘가 지금 읽어보면은 디버그 온 서버라고 해가지고 자, 뭐라고 막 나와요. 서버를 고르래요. 근데 자, 저는 지금 서버가 만들어져 있는 게 없죠. 저는 다 지웠었어요. 만약에 지금 저처럼 이게 안 나오시고 다른 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서버가 만들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서버를 고를 수 있는 페이지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choose on 서버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만약에 그게 나오신 분들은 그냥 대기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이게 나오신 분들은 저를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서버로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을 구동을 시킬 건데 실제로 실행시킬 건데 너 서버가 없어. 어떤 서버로 어떻게 할 거야? 너 만들어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아파치 서버 할 거니까 아파치 밑에 10.1 버전 때 할 거니까 10.1 선택할 거고요. 이 밑에 자동으로 세팅된 이 녀석들은 딱히 건드릴 필요 없어요. 굳이 딱히 건드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 프로젝트를 한 서버로 돌리거나 혹은 여러 프로젝트를 다 각각의 서버를 두고 돌리거나 할 때 그때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됩니다. 서버가 많아졌을 때. 지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Next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미 Configured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가. 그러면 선택해서 Add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위치를 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Finish. 자, 그랬더니 자동으로 브라우저가 하나 열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브라우저에는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죠. 자, 일단 이 상태가 되셨을까요? 자, 만약에 이렇게 안 되고 여기서 콘솔에 빨간 글자로 뭐가 막 이렇게 뜨는 이 경우에 에러가 떠 있을 수도 있어요. 포트 already 뭐 use 포트 해가지고 이미 사용 중인 포트 번호야 라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포트 번호는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죠. 네네.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기다려드리면 될까요? 네. 되시면 말씀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우리가 페이지를 띄웠던 부분이 이 녀석입니다. 자, 물론 앞으로 이 서블릿에 커서를 놓고 F12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시키는 이 방법은 앞으로는 안 쓸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지 이거 우리가 꾸준히 이 방식을 쓸 건 절대 아니에요. 나중 가면 이 방식을 쓰시면 안 돼요.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근데 그냥 지금은 이렇게 실행시켜 본 거고 자, 일단은 이 내용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버가 켜지면서 이 파일 홈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파일이 실행이 됐는데 이 실행된 녀석 페이지에는 어떤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served at 이라고 하면서 콜론 나왔고요. 슬래시하고 우리 프로젝트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자, 네? 네, 그렇죠.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녀석들은 왜 이렇게 나왔느냐? 자, 여기 홈메인 서블릿에 들어있던 이 두 개시라는 메서드를 잘 보시면 served at이라는 텍스트가 타이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텍스트는 화면에도 정확하게 그려지고 있죠. 자, 이걸 보면 여기에 있는 이 문구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나왔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맞습니다. 변경을 했고 저장을 했어요.
다시 와서 새로 고침을 눌러보면 바뀌었죠. 저것 때문에 저렇게 나온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화면을 지금 이 녀석이 여기에 어떤 문자를 씀으로써 이게 지금 다 뭔지는 아직은 몰라도 돼요. 그냥 부분 파악을 할 때 여기에 써있는 문자가 여기에 적혀 나왔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은 여기에 적혀있는 이 문자 때문에 나온 건 알겠는데 그 뒤에 있는 녀석은 누구 때문에 나왔겠어요? 네. request.getContextPass라고 하는 이 녀석 때문에 나온 겁니다. 자, 이걸 유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문자가 써있는 녀석 이게 결국에는 함수, 메서드 실행하는 곳에 인자로 들어간 건데 그때 실행되는 메서드가 뭐예요? append입니다. 그리고 이 append가 끝나면 그 뒤에 append라는 메서드가 또 실행되고 있어요. 그 또 실행될 때 이 안에 인자로 들어간 게 이 녀석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유추가 가능한 거예요. request.getContextPass 이 녀석이 무슨 뜻이냐.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컨텍스트 패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알기 쉽게 한글로 써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녀석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주소의 첫 번째예요. 자, 여기서 말하는 주소의 첫 번째, 이거 디테일하게 콕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이따가 좀 더 디테일한 개념이 나올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소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이거를 확실하게 이렇게 가자. 우리가 잠깐만, 이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유. 맞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이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무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이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뭔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로컬 호스트는 무슨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DBMS 할 때도 로컬 본인들의 컴퓨터, 각각의 개인의 컴퓨터에 XMPP로 DB 서버를 구동시키고 있었고 그 서버에 접근할 거니까 나 자신 로컬 호스트에 접근을 할 거야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 녀석은 127.0.0.1과 동일한 의미라고 했었고요. 이 녀석은 나 자신을 의미하는 건데 이 나 자신은 결국 클라이언트가 접속할 IP를 의미하는 겁니다. DBMS에서 사용했던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IP. 그 IP를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고 로컬호스트, 나 자신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실제로 이게 운영되는 서비스고 다른 사람이 내 컴퓨터 주소에 접속을 해야 되면 내 IP로 접속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192.168. 이런 식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콜론 나오고 그 뒤에 오는 8081은 웹서버의 포트 번호입니다. 우리가 톰캣을 사용해서 웹서버를 구동하고 있죠. 그 웹서버의 포트 번호예요. 기본은 무조건 8080으로 되고요. 톰캣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지금 윤지님과 설명드리다가 8081로 수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접속할 때 쓰는 포트 번호가 8081로 나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8080이다. 그러면 기본 포트를 그냥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포트 번호에 맞게끔 설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것도 DBMS에서 3306 쓰던 거랑 동일하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오는 슬래시 뒤에 오는 얘가 우리의 지금 프로젝트 이름으로 들어가 있는데 얘가 지금 기본으로 잡혀있는 컨텍스트 패스라는 녀석입니다. 자, 제가 아까 전에 주소의 첫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주소의 첫 번째냐면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올 주소의 첫 번째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여기까지는 어플리케이션 관할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 그 인터넷,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의 내 IP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웹서버의 포트 번호, 이거는 내 어플리케이션이 아니에요. 웹서버가 관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내가 직접 개발자가 프로젝트에 설정하는 부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컨텍스트 패스예요. 그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을 없앨 수도 있고요.
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을 찾아올 주소의 첫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할 거예요. 여기까지는 개발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영역은 아니다. 우리가 직접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그런 느낌이고, 여기서부터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만든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이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디폴트 세팅이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그게 들어가 있는 게 컨텍스트 패스인데, 자,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녀석은 리퀘스트,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요청입니다. 요청에 들어있는 컨텍스트 패스라고 하는, 제가 말한 그 주소의 첫 번째 부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get, 가져오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클라이언트가 내 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력을 해야 접속이 가능한 건데, 우리는 여기다가 지금 F10을 눌러서 들어왔으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싶겠지만, 사실 이 주소를 복사해서 브라우저를 열어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이게 떠요. 사용자가 나 이거 보고 싶어 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있는 이 요청 주소에 있는 컨텍스트 패스 부분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이 결과로 화면에 그려지는 데이터는 컨텍스트 패스 부분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근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우리는 이 컨텍스트 패스를 우리가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가 있고요. 저렇게 가져올 필요가 딱히 없어요. 저런 상황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왜 저렇게 화면에 나타나고 있었는가에 대한 설명일 뿐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학원에 나와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메모장에다가 하나 뭐 보여드릴 건데, 이거 해보시면은 네, IP 부분만 192.168.2.2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 볼게요. 이렇게 적고 딱 들어오시면 저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반겨줄 거예요. 비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대면으로 듣고 계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나오시나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웰컴이라고 적어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웰컴 다시 새로 고침해보세요. 그럼 웰컴이 나오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반쪽짜리 네트워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걸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비대면 분들은 못 들어오고요. 이겁니다. 같은 망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부여받은 IP를 활용해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지만, 아예 망이 갈린 상황에서는 이 부여받은 IP로는 접근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쪽짜리 네트워크를 하고 있다. 이걸 진짜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모든 인터넷망에서 들어오는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서버를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톰캣 같은 걸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걸 로컬에서 돌리고 있는 톰캣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서비스용 웹서버를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우리 프로젝트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접근이 가능해진다. 이런 겁니다. 자, 일단 확인은 했고, 한글이 깨지던 문제는 우리가 또 이제 배워 나갈 거니까. 자, 그러면 기본적인 내용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화면 띄우는 거는 해봤으니까, 이거 봤으니까 이거 말고, 아직 이 얘기를 안 했군요. 이거 얘기 하나만 더 하고 갈게요. 이게 웹 쪽이 얘기할 게 참 많아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 아예 웹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다 보면 할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 자, 얘랑 이거랑
뭐가 달라 보여요? 그쵸? 여기는 뭐 우리처럼 이런 IP 주소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웹서버 포트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www라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특정적인 네이버라고 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네이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OM, 우리가 웹사이트 도메인 중에서 가장, URL 중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COM 사용이 되어 있죠? 자, 근데 얘는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아주 조금 달라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제 워크스페이스에 있는 JSP 아티클 매니저에 들어가서 이 자바 파일 여기까지 지금 찾아왔어요. 이 주소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실질적인 이름까지 넣어보자면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죠? 이거 브라우저에 입력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주소? 브라우저 여기다가 저 주소를 입력하면 나와요. 이거 메모장 파일이었거든요. 실제로 여기에 저장되는 거는 연결 프로그램이 메모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그냥 열면 메모장으로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 앤데 이거 그냥 소스 코드 그대로 써 있죠. 이런 녀석인데 브라우저에서 열면 열려요. 자, 이거 보여드렸습니다. 얘랑 다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이 녀석은 과연 다를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얘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얘랑은 확실히 조금은 달라요. 많이 다른 건 아닌데 약간 달라요. 근데 얘는 진짜 완벽하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네, 이 파일을 찾아갈 주소죠. 경로예요, 경로. D 드라이브에 CJH라는 폴더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에 이런 폴더에 타고 들어오면 결국 이거죠. 얘가 있는 위치를 우리가 경로를 파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똑같은 거예요. 로컬호스트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구동하고 있는 8081 포트를 사용하는 웹서버 안에 이러한 프로젝트 안에 이 파일을 내놔라고 한 겁니다. 이것도 똑같은 파일 경로를 의미해요. 제가 아까 전에 이 녀석을 사용해서 F11을 눌러서 실행시키는 건 더 이상 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죠. 앞으로는 안 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여기다가 실행을 F11로 시켜버리면은 얘는 실제로 파일을 찾아가는 용도로 쓰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어떠한 걸 추가를 하면 그렇지 않게 나오게도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서블릿에 직접 F11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 파일을 직접적으로 열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실행시키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버를 별도로 재생을 시킬 거고요. 서버를 실행시키고 브라우저를 열어서 우리도 주소 치고 들어갈 거예요. 사용자가 요청 보내는 개념처럼 우리도 이렇게 주소 입력하고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 둘이 왜 다르지 않은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 주소. 이거 우리 웰컴 나타나게 하는 이 주소인데 이거를 자, 이거 파일 탐색기죠. 여기다가 이렇게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이거는 이렇게 되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른쪽 화면에 이런 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연결 프로그램 세팅만 해놓으면 이렇게 했을 때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 주소를 여기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 이거 없어졌네. 이 주소가 여기로 들어왔을 때 연결 프로그램이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뭐 브라우저로 연결할 수 있게끔 세팅해 놓으면 이거 그냥 열린다라는 겁니다. 브라우저로.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탐색기를 열어서 주소를 입력하는 것과 브라우저를 열어서 주소를 입력하는 게 다를 바가 없어요. 결국 그 파일을 내놔, 그 파일 원해 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웹 초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웹이 정말 별게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이 프로젝트 안에 필요한 파일들을 쭉쭉쭉쭉 만들어서 저장을 시킬 거고, 그 파일을 읽어드리기 위해서 이 파일 내놔, 저 파일 내놔, 이걸 누가 해요? 이 요청을 브라우저가 보내요. 그럼 그 요청을 웹서버가 받아요. 그리고 받은 대로 웹서버는 우리 어플리케이션한테, 서블릿한테 알려줘야죠. 야, 지금 클라이언트가 이런 걸 원해. 너 이거 결과 내놔. 그러면 우리 어플리케이션은 그 결과를 줍니다. 그럼 클라이언트는 그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게 웹의 전부예요, 사실. 웹이라는 게 어렵지가 않다. 되게 기본적이고 간단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쪽 얘기는 다 했으니까 이제 얘를 조금만 볼까요? 이거 좀만 보고 쉬는 시간 한번 가질게요. 자, 이 녀석을 보시면, 자,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자동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된다. 근데 이 녀석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자, do get, 이거 뭐예요? 이만큼 이거 통으로 뭐예요, 이거? 네, 메서드예요, 메서드. 클래스 안에 뭐 이거 접근제 여자, 그다음 보이드는 리턴 없다죠. 리턴 할 필요 없으니까 리턴 없잖아요. 그리고 두 개는 뭐겠어요? 메서드 이름. 그리고 얘는, 이 괄호는 뭐겠어요? 이거 매개 변수죠. 매개 변수예요. 그 안에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는 타입으로 리퀘스트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는 거고, HTTP 서블릿 리스폰스라고 하는 타입으로 리스폰스라는 변수가 하나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건 이 두 get 메서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두 get을 호출하는 행위를 해야 될 거고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대로라면 호출을 해야 될 거고, 호출할 때 인자를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첫 번째 인자의 데이터 타입은 뭐다? HTTP 서블릿 리퀘스트의 타입으로 된 데이터를 여기다가 넘겨줘야 되고, 두 번째 인자는 서블릿 리스폰스 타입으로 된 녀석을 넘겨줘야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다. 이 개념이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바, 순수한 자바로 그대로 해석하면 그래요. 그리고 이 뒤에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경 쓰지 맙시다. 일단은 논해.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실행한 적 있어요? 없죠. 자, 여기 안에 써있는 문자가 화면에 나타난 거는 우리가 봤어요. 근데 우린 이걸 실행한 적이 없네요. 그렇죠? 이걸 실행하지 않았는데 이 메서드가 가지고 있는 이 결과값이 어떻게 화면에 나왔을까요? 서버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얘가 실행이 된다? 자, 이거는 사실 모르고 계셔도 웹 개발을 공부하고 웹 개발을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개념들을 알고 개발을 하는 것과 모르고 개발하는 거는 차이가 커요. 자, 이 두 get은 누군가가 실행을 시켰기 때문에 얘가 일을 한 게 맞아요. 근데 그 실행을 우리가 안 했을 뿐이에요. 이걸 누가 했냐? 웹서버가 합니다. 자, 사용자가 요청을 보낸다라고 했어요. 클라이언트 브라우저죠. 그 녀석이 네가 만든 페이지 이거 보고 싶어 라고 요청을 보내요. 이 파일 내놔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걸 웹서버가 받는다 그랬죠. 지금 우리한테는 톰캣이 이걸 받아요. 받아다가 우리 서블릿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사용자가 이 파일 내놓으래. 이 파일 어딨어? 여기 있네? 너잖아. 너 가서 일해. 네가 가진 두 get 내가 실행시켜 줄게를 웹서버가 하는 거예요. 그럼 웹서버가 이걸 실행할 때 이 인자로 들어가 있는 이 데이터 두 개, 리퀘스트 타입과 리스폰스 타입의 데이터 두 개, 누가 세팅하겠어요? 웹서버가 알아서 세팅하는 겁니다. 상황은 이해가 되실까요? 웹서버는 우리가 만든 건가요?
아니요, 만들어져 있는 거죠. 톰캣이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안에는 이런 동작을 할 수 있게끔 이미 다 설정이 되어 있고 다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이 웹서버 안에 그러니까 웹서버 안에 포함시키는 행위만 하는 거고 연결만 시키는 거고, 그러고 나면 이 웹서버가 알아서 브라우저로 들어온 요청들을 우리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다 알아서 분기를 잘 태워서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웹서버와 서블릿은 정말 서로 상호 관계를 잘 해야겠죠. 어떤 서블릿에 있는 두 개를 실행시키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거니까, 그죠? 그런 역할을 웹서버랑 이 서블릿이 한다. 이 두 개는 실제로 웹서버가 실행을 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는 인자들은 웹서버가 세팅을 해서 넘겨준다. 그래서 이 리퀘스트라는 녀석과 리스폰스라고 하는 이 두 변수는 웹서버가 값을 넣어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녀석들을 만든 적도 없고 실제로 우리가 뭐 세팅한 적도 없지만 이 두 개 안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를 얘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걸로 한번 보여드려 보죠.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지금 보시면 이거는 줄바꿈을 좀 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빼죠 그냥. 그리고 하나씩 봅시다. 자, 제가 지금 리퀘스트라고 하는 이 녀석한테 toString을 사용했는데 리퀘스트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들 이런 거를 그냥 문자열로 나열해서 보여줘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도 모든 데이터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이 리퀘스트라는 요청이라는 녀석이 갖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toString으로 허용되어 있는 녀석들만 나온 겁니다. 근데 이렇게 데이터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건 누가 준다? 웹서버가 준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웹 개발을 할 때 이 리퀘스트 요청이라는 이 변수, 웹서버가 세팅해준 이 데이터는 정말 수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계속 다룰 수밖에 없는 녀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웹 개발은 사실 요청과 응답이 전부예요. 우리는 그 요청 받고 응답하는 과정을 만드는 거고 그게 시작이자 끝입니다. 그게 웹이에요. 그 다음에 리스폰스 같은 것도 한번 찍어보면 좀 비슷한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 같죠? 근데 조금 달라요. 여기 리스폰스 페이스 이렇게 써있으니까. 그리고 얘 지금 이렇게 한 번씩 자꾸 튀어나오는 게 이거 제가 내용을 바꾸고 저장을 하면 서버가 한 번씩 리로드해요. 리로드라는 건 재실행이에요. 그때마다 얘가 지금 한 번씩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체 화면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뭔가 여기다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을 때 뭔가 수정하고 저장을 했다 그러면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리죠. 자, 이 내용을 만약에 추가해서 저장을 딱 했다. 약간 기다려보면 얘가 왜 안 하니? 했나? 벌써 했나? 다시 했다. 방금 깜빡했죠? 이게 지금 리로드를 한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근데 워낙 속도가 빨라져서 이 깜빡이는 느낌을 우리가 느끼기 전에 새로 고침을 해도 막 잘 나오는데 예전에 개발할 때는 이거 진짜 적용되는데 느렸어요. 이거 깜빡이는 거 보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적용됐나 안 됐나 확실히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아마 저장하고 바로 가서 새로 고침해도 얘가 안 깜빡였지만 적용이 이렇게 돼요. 워낙 기술들이 좋아져서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아요. JSP 파일 나중에 보시겠지만 JSP 파일이나 CSS 파일 같은 거는 서버가 리로드 되지 않아요. 근데 리로드가 되지 않아도 실제로 적용이 돼요. 이 서블릿 자바 소스 코드만 수정이 되었을 때 이렇게 서버가 리로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이 서블릿이라도 어떤 부분들은 서버를 아예 껐다 키지 않으면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겪어볼 일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은 서블릿이 홈메인 서블릿 하나 있죠. 그리고 서버가 돌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서블릿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내면 새로 만들어진 서블릿 파일은 이 서버로 구동시킬 수 없어요. 자, 이건 그냥 보세요, 화면을.
서블릿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홈 메인 서블릿 2라고 해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녀석한테는 여기다가 테스트라고 넣어주고, 자, 지금 서버는 계속 돌고 있죠? 그럼 제가 여기다가 이 홈메인 서블릿 2 내놔라고 요청을 보낼 거예요. 못 찾아요, 이거는. 이거는 리로드가 안 돼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안 돼요. 왜 그런 거냐면 서버가 이미 돌고 있는, 구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없던 서블릿이 생성되면 이 서버는 이 새로 만들어진 서블릿을 몰라요.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돼요. 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없던 서블릿이 생성되었다라고 하면 서버를 껐다 켜야만 인정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서버를 껐다가 다시 서버를 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을 새로 고침해 보면 이제는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서블릿은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스프링부트를 사용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걸 만들든 뭘 내용을 수정하든 수정하는 거나 이런 거는 다 리로드가 되긴 하지만 그 속도가 정말 빨라요. 거의 내가 저장을 누름과 동시에 리로드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하고요. 없던 파일 만들어도 괜찮고요. 실제로 진화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좀 원초적인 예전 그 웹 개발의 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렸고 이 두 개 메서드에 대한 설명도 좀 적당히 드린 것 같으니까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지고요. 쉬는 시간이 끝나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해보고 이런 걸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